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요거 좀 짧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운크타드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developed economy, 음. 뭐 이제 그 선진 경제로 들어섰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선진국 그 대열에는 이미 진입해 있다고 보고요. 요거를 명목과 맞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선진국 대열에 이제 그 들어서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누려왔던 개도국 지위를 일부를 포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은 아니고 YS 때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하면서 뭐 기후나 뭐 금융이나 그렇죠. 노동법에 있어가지고 개도국 지위 같은 것들 일부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MB 때도 우리가 그 개발 원조 위원회라고 이제 그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공역이 되면서 뭐 그런 의무가 좀 부여됐던 것이 있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가 그 2016년에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또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WTO 상으로도 이제 트럼프 때 WTO 멤버 중에서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잘 사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라 그래가지고 뭐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도 다 포기를 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전체 세계 교역량이 0.5%를 넘어서기 때문에 일부 우리 WTO 개도국 지위를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공짜는 아니고 일부 그렇겠죠. 이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건데 손해 보는 집단이 있다면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좀 보완하는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 하나 드리면 국제사회에서 중진국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혹시?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진국 이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선진국, 후진국 하면은 그냥 중간에 좀 비니까 중진국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가 뭐 저개발 국가, 그다음에 개발 중인 국가, 그다음에 개발된 국가 이제 이렇게 나누니까 예. 굳이 이제 중진국이라고 개발 중인 국가가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어서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전까지 기조는 상당히 다른 건데 말바꾸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토론 매니아예요. 토론하고 뭐 청문회하고 이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토요일 날 토론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스탠스가 바뀌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워딩에 제가 약간 집중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이제 공약하지 않았다, 공약한 바 없다. 네. 이런 워딩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토론 말미에 가면은 임기 내에 내가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찾아보시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공약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원래 할 건데 아직 안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뜻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의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대선 후보 공약에서 빠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 진보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전을 제시한 거지 우리가 논의하자고 제시한 거지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에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서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특별하게 이제 제가 그런 느낌 받았던 게 그 이 지사가 대동법 얘기를 했거든요. 예, 했었죠. 100년 걸쳐서 맞아요. 진행이 됐던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박영주 후보가 뭐 그럼 100년 동안 할 거면은 여기서 왜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런 반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정책이 실행이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올라간 거 아니냐. 아무튼 이렇게 되면 기조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요거를 조금 이제 저는 재정학자니까 네. 재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안은 25만 원씩 1년에 두 번씩 나눠줘서 50만 원 주겠다. 그렇죠. 그럼 연 이게 한 뭐
대충 해도 한 25조 드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MB 때 4대강 할 때 3, 4년을 걸쳐 가지고 들어간 돈이 22조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22조고 예. 이게 뭐 예산뿐만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발행해서 한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연 25조를 여기다 쏟아부으면서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25조를 여기다 쏟아부으면서 다른 정책들도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정책 간의 이제 상충관계를 따져 보면은 예. 요거를 조금 뒤로 미루면서 대의만 세워가고 다른 정책들을 조금 밀어놓는 것이 캠페인상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해야 된다고 하면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마치거나 아니면은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럼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이거 보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저 이제 뭐 경기연구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지난 몇 달간 굉장히 달려왔는데 좀 허무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좀 전 재밌게 본 게 우리 정치가 또 진공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이 기본소득 공간이 약간 이재명 지사가 약간 좀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추미애 후보가 그 공간을 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지대 개혁도 해야 되고 양극화도 해야 되고 예. 뭐 지역 화폐 통해서 이 기본소득을 하는 것이 맞고 요거를 말바꾸기나 이런 식으로 논박하는 거는 옳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추미애 후보가 그 공간을 치고 나와가지고 양상이 재미있게 전개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 대신 경제 부흥 정책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고 제1 공약은 이제 성장 정책이다. 공정 성장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다른 후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후보들은 이제 분배 정책을 다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불평등 얘기를 많이 하면서 분배 정책을 얘기를 많이 했고 성장 정책을 그냥 내세운 후보는 그날 명시적으로는 없어 보였어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성장 정책, 특히 공정 성장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이때 이제 공정이 무엇이냐, 요거를 좀 분명히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준석 대표의 공정이냐, 아니면 윤석열의 공정이냐. 그래서 요거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부흥이라는 걸로 다시 돌아오면은 저는 이제 뭐 경제학자니까 뭐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무슨 산업을 부흥시킨다 이런 게 가능한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시대냐?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부는 이제 인프라를 깔고 제도나 규칙 같은 걸 정비를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산업을 부흥시킨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시대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이나 변화가 싫어가지고 그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혁신을 드라이브한다. 이건 진짜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부가 이런 걸 드라이브하게 되면은 뭐 몇 대 선도 산업에 무슨 업종 이런 걸 선정을 하고 위원회 만들고 위원장 만들고 그다음에 진흥법 만들고 협회 만들고 그리고 또 끝에 가면은 자격증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스티브 잡스처럼 마이크 차고 한번 발표하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주목할 만하지만은 부흥이라는 거는 좀 약간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부흥이라는 단어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해요? 저는 지식이 짧아서 부흥하면 무슨 뭔가 전쟁으로 어떤 그 초토화되어 버린 경제를 부흥 거의 망했다는 걸 전제로 다시 세운다는 게 부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승만 그 시대에 그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그 6.25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부흥과 관련된 이런 부처가 있었죠. 그리고 없앴죠.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올드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기를 상당히 강조하던데 출마 선언에서 위기하고 부흥을 세트로 아마 그 어휘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평가는 이제 국민들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억강부약을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하고 경제 부흥은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자 한자여가지고 예. 좀 찾아보니까 이게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이제 정치. 예. 근데 요건데 예. 약한 자를 돕는다는 거는 국가의 어떤 그 본질적인 기능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외받은 사람, 경제에서 떨어진 사람 돕는다 이건 맞는데 강한 자를 억누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 그것만 딱 들어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룰이 있는데 뭐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일단 룰이니까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말이 돼요. 근데 그곳은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이라고 했을 때 공정 시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뭐 단죄하겠다. 이게 예전에 그 총장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했던 그런 얘기하고 좀 그 문맥이 좀 맞닿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씨의 공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약간 윤석열 후보를 좀 무서워한다고 들었어요. 이 처벌이 올까봐.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 구체적인 문맥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컨대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사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억강이라는 기준으로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의견이 표명돼야지 억강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네. 것이 이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우석진 교수였습니다.